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제가 필리버스터를 뒤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로 해보고요. 우선 통일교 네. 특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언론에서는 전격적으로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건부 특검을 받았습니다. 조건부입니다. 여야 정치인 예의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제안한다. 이런 식의 김병기 예의가 있었고 정청래도 못 받을 거 없다.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네. 민주당 이 특검 수용 일단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진실성을 100% 믿지는 않고요. 아마 이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안부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얘기하고 밥 먹을 장소와 시간은 안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특검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래 뭐 특검하자라고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진실성이 있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서 근데 장소는 언제야? 시기는 언제야? 라고 막상 얘기가 나오면 나 근데 그땐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할게 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발뺌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 통일교 특검 문제는 별도로 사실은 민주인기 특검에서 이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통일교 관련된 문제는 조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통일교 특검 문제는 애초에 민주당이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가 주로 제기되면서 네. 특검이 제기된 거란 말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여야 과리 거 없이 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게 일종의 물타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여야 다 해야죠. 대한민국이 뭐 깔끔하게 가려면 뭐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예. 일단 임명할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에는 다 합의를 한 것 같고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수사당 규모, 수사 기간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여야 정치인 다 하자.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범위의 각 호 1호부터 무슨 한 15, 16호까지 수사 범위를 나눌 때 이재명에서 연락이 왔다. 이런 진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넣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얼마 전까만 해도 이제 정청래 공개적으로 아예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찰 수사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전격 수용한 배경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뭐 압력을 넣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왜 수용 의사를 민주당이 전했냐? 일부에서는 친명은 사실은 큰 관계가 없고 네. 친문 진영이 주요 관계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국힘 관계자가 적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이거 특검 방치하면 선거 악재가 지방선거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기에 받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민주당에서 특검 수용 배경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뭐 정무적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먼저 했겠죠. 예. 일단은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청신빌리지에 가가지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정청래하고 김병기는 천정궁에 안 갔겠죠. 안 갔으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특검을 하자고 당당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이 연락을 해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오히려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에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내로남불 사태, 조국 사태까지 범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목표는 뭐냐? 제가 골몰이 생각해봤을 때 민주당의 목표는 나경원 의원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 지난번 그 언론에서 특검에서 그 관련된 인사 중에 나경원 의원이라고 한 언론사가 헤드에 제목을 달았는데 나경원 의원실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바로 특검에 확인을 하고 나경원 의원실의 그 최모 보좌관분이 바로 본인
본인 SNS에 글을 쓰면서 확인을 했더니 다 사실무근이다. 이 언론사도 그 기사를 내렸고 따랐었던 몇 개 언론사 기사를 다 내렸다. 이거 없는 얘기다라고 딱 밝혔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꼬랑지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꼬랑지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오보를 필두로 해서 나경원 의원 잡으려고 지금 특검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지금 정동영 얘기도 나왔는데 이정현 7호님이 정동영이 천정궁에 많이 갔답니다. 일단 천정궁에 갔다는 건 사실은 정동영 확인은 됐죠? 네,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네. 정동영, 이종석 뭐 다 통일교가 접근했다는 게 이미 사실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아마 특검이 되면 주요 수사 대상자로 정동영, 이종석 다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자,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진행돼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망신을 당한 꼴이 됐어요. 네.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여러 가지로 뭐 장단점을 따져보겠다. 이런 모드가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말을 180도 바꾸는 상황이 왔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명청대전에 한동안 진행하다가 당내 장악력이나 당원 영향력 이런 것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청래가 말을 바꾸는 거는 염치가 없고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제가 황당한 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어제가 본회의인데 예.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을 봤는데 정청래가 회의장에 낸 법안은 그 법하고 또 다른 법이에요. 갑자기 또 그 판사 임명에 대해서도 말을 그날 당일날 본회의장에 제출을 한 아주 그 염치가 없는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이 본인의 풍선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쪼그라들면 본인의 힘으로 이걸 불어가지고 풍선을 늘려야 되는데 내 풍선 늘릴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의 풍선도 다 쪼그라들게 톡톡톡 터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래 뭐 여야 정치인 딱 가보자라고 한 거고 그 와중에는 다른 사람 풍선 중에 누구의 풍선이냐 이재명의 풍선도 터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윤영호 본부장이 말한 16명의 민주당 관련 인사들 중에서 4명이 현직 장관급 인사라고 했습니다. 전재수가 먼저 튀어나왔죠. 예. 그런 다음에 나온 발언 중에 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왔다라고까지 발언이 나왔죠. 근데도 정청래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내부에 대해서 난 아직 당대표야. 내 풍선 쪼그라들었지만 너네 풍선도 다 쪼그라들게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술수로 지금 호떡 뒤집듯이 말을 뒤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여론조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넨 여론조사 당시에 이 통일교 특검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게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민 대상으로 809명이죠. 809명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9.1, 반대가 21.6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9.3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문제가 찬성을 했고 저희가 의뢰한 조사에서도 당연히 이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높게 이 특검을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 여권 지지층,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 특검 수용 배경에도 이 여론의 압박 네. 이게 상당히 컸다는 것이 여러 의견 중에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조사 이후에 갤럽 조사까지 좀 추가되면서 네. 실제로 마치 압도적으로 국민이 실제 특검이 높다는 게 확인된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페넨마이크 조사가 서울에만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국으로 나눠줬다면 뭐 호남, 영남 나누고 등등 해가지고 희석될 수가 있는데 네. 서울을 지표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명확한 지표가 2025년 대선, 얼마 전 대선이 있고요. 예. 그 직전에 2024년 총선이 있어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로만 보기에는 폭망했죠. 폭망.
패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지금 통일교 게이트 특검 실시 찬반을 보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기에 대해서 통일교의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갤럽 조사도 그렇고 페네마이크 조사도 그렇고 저 시기는 이재명이 연락이 왔다. 라는 그 발언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딸들이 아차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견을 내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의 그 영속성을 위해서만 여론조사를 의견을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러한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 또 내로남불 그걸로 불이 번져서 내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일단은 수용한다는 죄수처만 지금 취한 거예요. 그래 밥 한 번 언제 먹자라고 그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특검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한두 가지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특검과 관련한 기본적인 큰 얼개는 다 합의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동으로 법안 내는 문제까지 합의를 해서 이제 법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 법안 발의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특검을 조건부 제한적인 조건을 달았지만 어쨌든 특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주로 됩니까? 일단은 추천하는 특검을 누가 추첨할 것이냐. 제3자 추첨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예.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추천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중성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은 지금 법원 행정처를 없애려고 당론을 정해놨거든요. 네. 근데 법원 행정처 없앤다고 해놓고 법원 행정처로부터 특검을 추천받겠다라고 하면 이 시기가 맞물리면 결국 특검 추천은 못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수사 기간, 수사단 규모, 또 수사 대상이 제일 중요한데 이 법 안에 지금 3대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검, 통일교 특검법에도 이재명의 이름을 집어넣고 전재수의 이름을 집어넣고 정동영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 관련자들의 이름이 명명백백히 들어갈 것이냐. 이게 쟁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검이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면 조율이 안 될 거예요. 민주당이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안건을 좀 내는 게 민주당 특검도 만들고 국민의힘 특검도 만들어서 민주당 너네가 특검을 만든 거 우리 국민의힘 조사해. 대신 우리가 국민의힘이 만든 특검은 민주당 조사할게. 이런 쌍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검이 돼서 그 중간에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 그래서 우리 명명백백히 어느 당이 더 국민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깔끔한 당인지 얘기해보자. 라고 좀 대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안건이 보고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필리버스터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2박 3일 좀 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그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치킨 게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네. 치킨 게임으로 간다. 그러니까 네. 적당하게 뭐 특검 자체만 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히 원칙을 가지고 추천 방식이나 규모, 대상을 뚜렷하게 하지 않고 가면 이게 실제로 결과적으로 물타기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뚜렷하게 국민의힘 또는 개혁신당 그 합의한 내용의 원칙을 잘 준해서 특검과 관련된 세부적인 좀 방안을 짜고 추진해야 되겠군요. 네. 예. 자, 그 문제 좀 먼저 살펴봤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장동혁 대표, 지금 아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어떤 분도 장 대표가 헬스게졌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도 아침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 어제의 모습과 오늘 모습이 좀 다르더군요. 확실히 22시간 지금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렇게 물로 의지해서 하게 되면 얼굴 헬스가게 돼 있죠. 짧은 시간에 뭐 사실은 걷는 것도 한 몇 시간 걸으면 힘든데 22시간을 서서 본인이 직접 어떤 특정한 이슈와 현안과 또 필요한 얘기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좀 해내네요. 자, 그 장면 한번 볼 텐데요. 자, 세부적으로 몇 가지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야당 대표로 첫 주자로 최초로 나서는 상황인데 이 어제 11시 40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초반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을 끌어왔어요. 네. 노무현 정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맹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사실 정치계에 들어오기 전에 예. 민주당에서도 러브콜이 간 사람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러브콜이 간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당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러한 뭐 정치계에 들어오기 전에 행보를 보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길은 옳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노무현 정신 모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 굉장히 지금 현재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매우 존경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당대표 되고 나서 전국을 2바퀴를 돌았습니다. 예. 전국 뭐 강원도 오고 뭐 영남 갔다 호남 갔다 서울 갔다가 2바퀴 돌고 하면서 또 그 지금 3대 특검으로 인해서 동료 의원들이 특검에서 수사 받을 때 밖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밤샘 수사에 대해서. 새벽 4시건 5시까지 밤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지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금 의원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그럼 내가 혼자 하겠다. 내가 혼자 24시간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아니 필리버스터 그거 3-4시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니까 힘들다. 그리고 연말이니까 지역 행사 다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24시간 채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솔선수범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던지는 메시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메시지가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국민의힘 내부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아요. 행동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까방권을 획득을 한 거죠. 장동혁을 이제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까임 방지권을 획득한 거예요. 지금 이 필리버스터와 그간에 해왔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 함부로 장동혁 그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못하는 장동혁 체제가 좀 더 공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세 그대로 가서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보여준 게 24시간을 서서 예. 24시간을 서서 발언했잖아요. 네. 지방선거 되면 전국을 한 7바퀴 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 체력으로 돌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런 정도의 체력이면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국회 단상에 올라올 때 들고 있던 책을 한번 좀 볼까요? 그 사진 있으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헌법학 책이 있고요. 손에 조금 가린 책이 있는데 뭔 책인지는 알 것 같지만 뭐 또 보이는 책만 소개할게요. 자, 자유헌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론이 있습니다. 자유론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헌정론은 하이에크,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책이고요. 헌법학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여기에 이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졌나 스티븐 레비츠키의 그런 저서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헌법학 책을 들고 오고 자유론, 자유헌정론, 민주주의 이 책을 들고 온 이유 어디에 좀 초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꼬집는 책들이 딱 저 책입니다. 예. 지금 어제 올라온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 유튜브 환경에 이틀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데 또 민주당 얼마 전에 한 정책이 뭡니까? 부동산 거래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때가 후술할 말 중에 하나가 해외 주식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시장, 경제, 자유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거를 금지시키겠다. 거의 뭐 북한이나 중국식 경제주의로 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단순히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부 장악만을 반대하기 위한 토론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횡포에 대해서 꼬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나 그와 관련된 책을 갖고 온 것이고요. 저 책의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의 경제가 발전되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한 300년 정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이제 역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꼬집고자 저러한 책을 갖고 가서 저 중요 부분에 대해서 또 낭독도 하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장동혁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그 문제 조금 본질적인 문제 한번 좀 다뤄보죠.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자, 뭐가 수정됐느냐? 위헌 요소들을 많이 제거했다. 뭐 이런 식의 수정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다 하면서 위헌 요소가 없기 때문에 뭐 이 법안은 이제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법부의 인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권이 사실은 핵심이죠. 사실은 여전히 이제 그런 지금 내놓는 법안에도 그걸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어쨌든 일방적으로 제출한 저 법안 지금도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합헌이냐 위헌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법은 합헌 아니면 위헌입니다. 0 아니면 1이에요. 그럼 중간에 0.000 이건 뭐냐? 이거는 0도 이건 0.000 몇인 이것도 0이 아닌 거죠.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는 거는 안 됩니다. 위헌 요소가 아예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0이 돼야지 합헌이 되는 건데 민주당은 기존에 막 10 무슨 뭐 100 이러다가 줄여서 이제는 한 0.7 정도 돼. 그래서 이거는 합헌에 가깝지 않나? 아닙니다. 0.7 돼도 위헌이고요. 저 요소를 빼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재판부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 복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사면 복권권인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것도 행사 못하도록 되어 있고 희한한 거는 단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헌법을 완전 역행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뺏어오는 것처럼 만들어놨고요. 또 재판을 할 때 구속기간을 현행법은 6개월인데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12조의 인신 그 구속을 못하는 12조에 의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6개월 정도로 설정해 놓은 건데 이거를 1년으로 늘려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이러한 기타 등등을 봤을 때 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판사 회의에 맡기겠다. 요것도 지금 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담재판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대법원장이 뭐 조세전담, 뭐 행정전담, 뭐 특허전담을 할 수 있도록 법원 조직법에 되어 있고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면 뭐 판사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임명 자체를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아닌 사람이 하는 구조는 이거는 좀 반헌법적인 그러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재판 진행되면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 들어가서 거기서 논의가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예,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사법부가 좀 움직였어요. 서울 고법에서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 게 알려졌는데 대법원이 내놓은 지난번에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이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가는 것으로 좀 어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서울고법의 조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나마 민주당이 너무나 저렇게 난리치고 아주 그냥 위헌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머리를 골매서 그 방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조직법에 보면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지법의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 무슨 사기 배임 횡령 전담 재판부 다 나눠져 있는 거고요. 행정 조세 특허도 다 되어 있고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 대법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예규로 인해서 그래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치니까 합법적인 부분에서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예규를 만들고 대신 내란 전담이 아니다. 내란만 딱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판사회의가 지금 뭘 논의하냐? 그럼 여기에 어떤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냐가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내란 외환을 또 넣겠지만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선거사범 중에 뭐 중대한 선거도 넣을 수 있고요. 또 혹은 뭐 테러에 대한 범죄나 또 뭐 국민적 그 참사에 관한 범죄까지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판사회의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사법부에서 그나마 지금 좀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민주당이 정청래가 냈던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 회의도 다 의미 없는 회의가 지금 되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정현 최로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조금 이따 아마
11시 한 30분 또는 40분경이 되면 장도혁 대표 필리버스터 그 시점까지 하겠다고 알린 걸로 전해드렸어요. 24시간을 최소한다. 그 시간에 또 민주당이 저걸 종결을 하려고 공표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이 너무 남았네요. 그러니까 22시간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더 했네요. 내란 전담 재편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는 장면 좀 살펴봤고요. 구독, 좋아요. 자,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장도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이후에 처음으로 어제 사랑의교회에 갔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했고 예배 후에 기자들과도 만났는데 뭐 그 장면들 여러 장면들 몇 장면들 저는 봤습니다만 이 통일교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장도혁 대표 필리버스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어제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이번 주 안에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특단의 조치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제 특단의 조치가 뭘까? 그 부분은 이제 대체로 뭐 단식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해서 지난번에 과거에 그 드루킹 특검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단식을 해서 그것을 결과를 얻어냈죠. 네. 얻어내서 그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그때도 문재인 정권, 지금 이재명 정권 좌파 정권이고 민주당이 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이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특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정권을 겨냥을 하고 있는 것. 이 특검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하고 특검이란 것이 사실 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하는데 하나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중요 사건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그 활동을 하고 마감을 하고 있는 세계 특검은 그 기형적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이재명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고 전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좀 기형적이고 실제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 특검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가 민심이 여론이 갤럽 기준으로 해도 여론이 뭐 60% 이상이 해야 된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층도 67%가 해야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응하는 척 하다가 이게 실제로 응했을 경우에는 이 정권을 향할 수가 있으니까 특검 수사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걸어서 이제 발을 빼는 상황이거든요. 발을 빼는 상황이면은 장동혁 대표가 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이 어떤 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관철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 이야기를 했고 그 특단의 조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게 단식 투쟁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지금 말씀 중에 말씀을 주셔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통일교 특검 문제가 정권을 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정권, 이재명 정권을 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2022년도 대선 당시에 여러 가지의 상황, 정황을 볼 때 통일교와 당시 이재명 후보 측과의 관계 또는 정진상 관계 또 후보와의 접촉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전방위 정치권에 대해서 전방위 로비를 했고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윤용호 씨 전 세계본부장이 정치인들과 두루 접촉을 했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도 이 뭐 연락이 있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그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다 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 윤용호 씨의 녹취록에 보면은 이재명 쪽에서 한학자 총재를 뵙고자 연락이 왔다는 말이 있고 이재명이 연락이 왔다는 말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왔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그 연락이 와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도 또 파헤쳐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7인의 그
중에서 전직 의원이 또 여기에 완전히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또 그 전직 의원을 통해서 또 통일교 넘버 30까지 했던 사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직을 맡았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과 통일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겠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뭐 정황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이제 스스로 입장을 밝히면서 특단의 조치 가능성을 장 대표 스스로가 이제 밝혔는데, 자,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관해서 뭐 법안도 공동 발의를 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투쟁조차 이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서 또 민주당이 수용을 사실은 이제 공동 발의한 형태의 법안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양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공동 투쟁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공동으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예. 양당이 공동으로. 그리고 이 모처럼 이제 이준석 그 대표하고 이 저 장동혁 대표가 어떤 그 여기 공동 대응을 하기는 시작을 했어요. 네. 공동 대응을 해서 그 법안도 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 특검법 공동 발의를 했고 또 그 특검을 추천을 하는 쪽을 대법원의 그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까지 다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공동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조심스럽게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그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다급하죠. 국민의힘의 힘을 같이 얻는 게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준석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거 연대는 연대고 선거 연대는 죽어도 없다고 하지만은 지방선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당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 연대를 그 개화를 해서 나중에 일종의 지분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분 요구를 하거나 하면은 그러면 차라리 아예 그 합당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특히 이준석 그 대표는 정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이렇게 걸쳐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또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지금 107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예. 지금 개혁신당은 그 3석짜리 정당이잖아요. 3석짜리 정당인데 이렇게 뭐 동등하게 마치 그 야권 그 1대1 상황으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더 부각이 됐습니다. 야당 대표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 주요 인물인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 24시간 필리버스터 후에 여권 야권 모두 또 반대자들도 완전히 다른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봤다. 투지, 헌신, 그 인내, 뭔가 돌파하는 능력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과 후 어떤 점에 지금 변화가 생겼다고 보세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그 후에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의힘 쪽에 네. 일단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겨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맘만 먹으면은 뭐라도 이제 관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좀 야성을 되찾는 야성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저는 이제 전환점이 됐다고 봅니다. 전환점이 됐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응집력 결속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그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그날 하루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반응을 내놨는데 참 노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싸울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미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했고 윤리위로 넘겨놨는데 윤리위가 구성이 안 돼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면 조만간 이게 또 발표를 해서 하면은
이 어떤 그 징계를 내리는 이 순간인데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거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는데 뭐 장동혁 그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 그런 걸 보면은 그동안 친한계에서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이 견제를 많이 해왔지만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그 분기점으로 해서 당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 생각은 들죠. 자신감하고 장악력 그 확보가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도 잠깐 그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나 민변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방식 문제는 야당에서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 하는 건 특히 민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단체인지를 잘 아는데 이 좌파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민주당이 이런 거 주장하는 이유가 어차피 야당이 못 받을 거 우리는 계속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지금 거부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의도인지 아니면 시간을 어쨌든 질질 끌 때까지 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변칙적인 방식으로 좀 시간을 끌면서 비난 여론을 민주당 이 통일교 특검의 그 여론을 시간을 끌기로 해서 좀 낮추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지금 그 특검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론 국민 여론이 한 60% 이상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경찰에 맡겼잖아요. 예. 경찰이 지금 신속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 시간 끄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뭐냐면은 전재수 그 의원에 대해서 그 핸드폰 같은 거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포렌식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뇌물죄가 아니고 정치자금이 적용이 되면은 이 올해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그 공수처가 끝나버리거든요. 공수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검도 나중에 마지못해서 밀려서 하더라도 가급적 뒤로 가겠다. 뒤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거는데 조건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이제 조건을 막 걸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를. 제일 처음에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자고 했거든요. 특검을. 그래서 이재명이 고르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여당 추천하는 사람 고르겠죠. 그리고 여당 야당이 전부 다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이 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놓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법원 행정처를 이야기하니까 법원 행정처가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못 하겠다고 하면서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국민의힘은 거기서 하자는데 갑자기 지금 민주당이 들고 놓은 게 그 특검 추천을 민변이나 아니면은 그 헌재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는 다 아시다시피 그 좌파가 지금 장악을 해 있죠. 네. 그 김상한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줬던 그런 인물이고 그 민변은 다 아시다시피 그 좌파가 완전히 장악을 했죠. 얼마 전에 그 민변 전 회장 김호철이 감사원장에 임명을 하기도 했고 지명을 하기도 했고 지금 민변 회장이 누구냐면 윤봉남인데 네. 이 윤봉남 회장은 과거에 그 민변 안에 박근혜 퇴진 특위 네. 이런 데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좌파 성향이 확실한 그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민변이고 또 헌재인데 거기서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면은 결국은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수사만 할 수 있는 그 특검을 발족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을 계속 내거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걸 결국은 이제 민심에 기대해서 민심이 욕구가 분초를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드루킹 특검처럼. 네네. 그래서 지금 특단의 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우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제 통일교 특검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전국의 판을 좀 크게 흔들었어요. 아마 향후에도 이 장동혁 대표의 선택, 향후에 이제 정치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국면마다 어떤 메시지, 어떤 투쟁을 주도할 건지에 따라서 국면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간에 한편으로는 무관심하고 친한계 같은 이 한동훈계 같은 의원들의 경우는 막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고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이랬던 여러 의원들 내에 이 장동혁 대표 이제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게 생겼네. 이런 분위기가 확 생겼습니다. 원래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뭐 당이나 의원 내부에 분위기가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장동혁 대표를 높이 평가하지만 당내 분위기도 상당히 어쨌든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네. 그 부분은 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당내에서 그 뭐 친한계는 물론이고 예. 친한계 외에 장동혁 대표를 또 저격을 하는 쪽이 한 부류가 누구냐 하면은 주로 보면 과거에 MB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주호영 의원이죠. 주호영 의원하고 윤한홍 이 의원들이 그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조만간 지금 다음 달 2일쯤에 장동혁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기로 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한 20명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직후입니다. 직후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응집력이 생겼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이렇게 가서 뭐 접견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 역학 구도가 굉장히 장동혁 중심으로 지금 이 뭉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안티를 걸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상당히 당내 분위기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 그 장면을 같이 좀 살펴봤고요. 자, 주제를 이제 앞서 얘기했던 김병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이제 무너지는 장동혁 대표가 등장하면 새로운 국면으로 국민의힘은 결속하고 당내 안일했던 것을 보다 단단해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내부는 내분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핵심 지도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 텐데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국정원의 아들 취업 청탁부터 시작해서 뭐 쿠팡의 박대준이 만난 얘기, 제주 칼 호텔의 숙박권 문제, 뭐 며느리, 부인, 손자까지 이 공항 의전 받은 거, 어제는 이제 보남의 병원 진료 특혜까지 연일 터지고 있는데 김병기 진짜 뭐 상당하게 많은 부분이 저 국정원 출신인데 뭔가 봤는데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고 너무나 일상이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걸 터지고 있는데 이게 보좌진을 통해서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봐야죠. 이제 하나는 이제 보좌관하고 진흙탕 싸움인데, 예. 저 진흙탕 싸움은 어쨌든 이 6명의 보좌진들이 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종의 뒷담화를 계속했던 거잖아요. 네네. 뒷담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인까지 다 뒷담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김병기 의원이 발견을 하고 나서 6명 전부 다 자른 거예요. 네. 6명 자르니까는 이 사람들이 잘려서 쿠팡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게 대한변협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그 보좌진 중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쿠팡에 가 있는 그 보좌진들을 또 잘라내기 위해서 쿠팡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네. 쿠팡 대표하고 또 점심을 하면서 자료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 자르라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뒤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하니까 보좌진들이 본인들이 그 전에 이 어떤 김병기가 뭐 특혜를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대신 다 일을 했잖아요. 또 대한항공하고도 하고 뭐 저기 다 자기들이 대신 병원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까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 일종의 저 안에 내부 진흙탕 싸움이고 그리고 또 김병기의 자질 문제죠. 예. 자질 문제고 이 과연 이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17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것도 이렇게 자기 보좌진도 단속 못하는 사람이 과연 그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 원내대표 자질 문제인데 저는 그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고 민주당 안의 이야기죠.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가? 이게 보면은 거의 습관성이거든요. 습관성으로 특혜를 아무런 도덕적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 특혜를 다 받아온 거예요. 특혜를 받아왔는데 이게 그건 다일까? 이게 다일까? 6명의 잘린 보좌진이 지금 하나씩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인 것 같아요. 하나씩 계속 내놓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특히 한겨레 같은 좌파 매체를 통해서 네. 계속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이게 다일까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6명의 보좌진 전에 다른 보좌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건 또 얼마나 될까? 또 뿐이 아니고 지금 좌파 정치인들 중에서 과연 김병기 혼자 뿐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자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자기들 보좌진하고 문제는 자기 이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안의 문제라고 해도 예. 이거는 국민들이 상당히 이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질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회의원 자체가 특혜에 휘말렸으니까 당연히 저거 이제 업무방해 혐의 문제하고 청탁금지법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죠. 실제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내 문제 부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강선우 같은 경우도 강선우 의원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다가 사실은 이제 의원질 갑질 예. 이 갑질 문제로 사실은 낙마한 셈이잖아요. 이 김병기도 보니까 이 강선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도 뭐 국회 출입 오래 했는데 항상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방에 어느 의원이 이 보좌진들을 어떻게 대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보좌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나왔다시피 자기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 뒷담화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다 이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한쪽에 이제 보좌진들에 대해서 막 사적인 로비처럼 어떤 사적인 그 어떤 계약을 맺은 것처럼 막 그 자기 가정 일도 시키고 막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이제 보좌진들은 그거를 해주고 그 대신 뒷담화를 하고 이런 구도인데 결정적인 거는 인사권을 저 국회의원을 쥐고 있는 거죠. 그 국회의원 보좌진이 공식적으로 9명이고 그 사급부터 국어까지 그다음에 인턴 2명 정도가 있는데 인턴을 논의를 하더라도 9명의 인사권은 무조건 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거든요. 오늘 채용했다가 오늘 잘라도 됩니다. 저기도 보면 6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명 중에서 6명을 한꺼번에 잘라도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좌관그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쫙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 썼다가 또 누구 소개를 해서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그 되풀이가 되는데 저 가장 최악의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제 사건들이 지금 은밀하게 진행된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더군다나 이제 한겨레 신문을 통해 이 좌파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면전이 들어섰어요. 어제 이제 보좌진들이 공개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하는 장면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최초에는 이게 나올 때 그냥 한겨레 신문의 취재를 통해서 또는 일부 보좌진들이 불만 있는 보좌진들이 김병기의 행태에 대해서 그냥 알리는 것이다, 공개하는 것이다, 일종의 개별적 반격이다 이렇게 봤는데 일부에서는 지금은 점점 단계가 넘어서서 특정 진영과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 결합할 가능성 이 문제까지 나서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 김병기 그 의원의 아들 국정원 뭐 특혜 채용 문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뭐 누구 반대를 했다 그 국정원 안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할 때만 해도 그 전부 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것은 이 집권 세력 안에 이너서클의 파워게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도 이제 좌파 매체에서 주로 보도를 했거든요. 좌파 매체에서 보도를 하니까는 이거는 김병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이 김병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은 보좌진들이잖아요. 예. 보좌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큰 그 개파 간의 알력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는 가뜩이나 김병기가 정청래하고도 그때 막 부딪혔죠. 네. 법안 같은 거 놓고 막 부딪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개딸을 중심으로 김병기 손에서 더 이상 이제 논란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네. 이 손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가 버티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내부 문제, 내부 갈등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명청대전의 대리전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김병기 지금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그 텔레그램 방에 본인이 글을 올렸다고 엊그저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물론 이제 친명계의 입장과 정청래의 입장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병기를 사활적으로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국면이 점점 김병기가 아웃되는 국면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병기가 이거를 지금 전공법으로 풀지 않고 네. 마치 스파이 작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김병기 국정원에서 인사처장을 했거든요. 예. 국정원 인사처장하면서 블랙 요원도 관리를 했어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공법으로 풀지 않고 뒤로 이렇게 푸는 게 능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어제 뭐 장문의 SNS 글을 올려가지고 12개 저기 대화 내용을 네. 저 자기 보좌진들끼리 뒷담화친 대화 내용을 전격적으로 막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하는 것도 지금 선별적으로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또 이게 묘하게 그 장면을 그 캡처 내용 중에 보면은 이 1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평가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비상계엄 중에서 아니 그 계엄을 하려면은 뭐 제대로 해야지 국회의원들도 싹 다 잡아들이고 이런 말까지 이제 자기 보좌진들이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비상계엄 자기들이 이제 내란이라고 부르면서 내란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희화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전부 다 그 잘라버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아직 한 번도 그 김병기가 본인이 그렇게 국회의원 직권을 이용을 해서 특혜를 많이 받았는데 국민에게 사과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의원들 안에 있는 단톡방에서 뭐 그런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좀 싸늘했고 국민에게는 아직 단 한 번도 이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은 그런 전공법 대신 이 자기가 잘하는 어떤 뭐 스파이 같은 행동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전히 블랙요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감정선을 지금 건드리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고 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만만하게 해결될 일은 아니죠.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지 해결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취 문제가 나서서 김명기가 실제로 이제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내부가 아슬아슬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김병기가 만일 결국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면 민주당 내부 상황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짜 폭발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저도 뭐 여러 정권 출범하는 걸 봤지만은 네. 이 정권은 그 출범하면서부터 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네. 뭐 본인 집권자 본인의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그 분열이 갈등이 일어나는 네. 그러니까는 분화가 되는 이런 정권도 참 보기 드물거든요. 네. 거기다가 정청래와 출범하자마자 지지층들이 뭐 친청, 친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등을 벌이고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이 뭐 그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사퇴하고 나니까는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 대 친청 이렇게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원내대표까지 다시 경선을 해야 되면은 그 좌파 정권이 굉장히 급속도로 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폭발을 하겠죠.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하고 친청이 이제 그 갈등을 대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김병기 변수가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뭐 전망이 됩니다. 예, 김병기 사태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터지고 있는 사건 포함해서 그게 향후 민주당과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좀 압축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쿠팡 사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 사태. 자, 사실 외교 문제를 오늘 좀 주되게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쿠팡 사태 문제 이 문제 한번 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쿠팡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으로 발표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 3,370만 개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알려진 유출범, 중국인 출신 국적의 유출범, 이 유출자에 대해서 쿠팡 측이 자체적으로 만나서 조사를 했는데 3,370만 개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3,000개 정도만 저장했다. 받아서 저장하고 그걸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 당사자가 두려워서 파괴를 했다. 노트북도 뭐 강하천에 버렸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잠수부에 의해서 구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17일에 이 관련된 유출자 쿠팡 측에서 유출자를 만나서 조사한 내용 확보한 자료를 정부와 수사기관에 다 넘겼다는 것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나 수사기관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약 8일 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사이에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세무조사 진행 바로 가는데 이 정황 여러 상황들을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쿠팡이 저렇게 그 전격적으로 자기들 자체 조사 결과를 공포한 거는 저 비판 대상이 돼야 됩니다. 예. 거기도 수사 대상이에요. 쿠팡도. 네네. 쿠팡도 수사 대상이고 유출자도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이 자기들이 셀프로 저렇게 해서 마치 뭐 별일 없었다는 듯이 공개를 하면서 이 관련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 그건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유출자가 이 뭐 그 노트북을 분해해서 강에 던졌다는데 네. 그 강에 던진 강이 한국에 있는 강인지 중국에 있는 강인지도 말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던졌다고 하면 그것을 발견을 하는 과정 뭐 잠수부를 동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진이라도 하나 내놓든지 뭔가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 없이 저렇게 말만 쭉 했거든요. 말만 쭉 해서 이게 과연 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 아닌가 쿠팡이 본인들이 미국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우습게 하는가 이렇게 그 비판이 지금 당장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좀 그 어떤 뭐 체계적으로 이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일 날 이게 저 관련 자료를 정부에 넘겼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별 말이 없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 상황에서 어제 그 김용범 용산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대책회의를 열었죠. 어제 오후 4시에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고 그 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네네. 성탄절에 대책회의를 열면은 뭔가 이제 크게 어떤 그 조치가 나올 것 같은 걸로 예상이 되니까 쿠팡이 그 4시 그로부터 한 30분 전에 3시 30분쯤에 이 자료를 뿌렸거든요. 이 자료를 뿌리니까는 이게 그 뭔가 긴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정부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물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위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떤 또 정부 차원의 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쿠팡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만 어제 나온 거죠. 예. 사실 이제 정권이 당연히 중간 단계에서 쿠팡 측에서 어떤 왔으면 사실관계를 밝힐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사이에 또 쿠팡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세무조사도 예, 예. 하고. 그리고 예. 심지어 이재명이 그 규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이 회사가 망하도록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예, 그 망하도록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쿠팡 영업 정지를 시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쿠팡이 계속 미온적이고 뭐 미국 사람 대표를 한국말도 못하는 대표를 국회에 내세워서 한 것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저 중간에서 좀 조정하고 통제를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정부가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에 아예 회사를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집권자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자, 덧붙여서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오브라이언 어제도 이 소식을 전했고 이제 반복해서 이 오브라이언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또 있죠. 현재 공화당 연방의원인 데럴 이사 이름입니다. 데럴 이사. 이 연방 하원 의원까지 나섰어요. 한국의 이 쿠팡에 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공개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국 기업도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쿠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글도 올리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김용범이 주재했던 쿠팡 장관회의 소집하긴 했는데 제대로 그 대책을 못 내놓은 채 그 내부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쿠팡 사태가 지금 한미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까지도 미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내놓으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쿠팡이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쿠팡에 이게 만약에 그 3,370만 이게 맞다면 저도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제 정부도. 예, 예. 그래서 한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한국 기업이야. 물론 매출의 90%는 한국에서 올리고 있지만은 이게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쿠팡 INC라는 게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쿠팡 INC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거죠. 그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 기업이 되는 거죠. 미국 기업이 되니까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오브라이언도 그렇고 그 물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 하나는 쿠팡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 상당한 로비를 많이 했다. 로비를 해서 지금 뭐 5년 동안에 뭐 159억인가 로비를 했다. 이런 그 자료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그 이제 투명하게 이제 그 공개가 되니까는 그런 자료도 나와서 그러니까는 그 로비를 해서 오브라인이 나서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그 한미 통상 협상이 그때 깔끔하게 말끔하게 매듭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깔끔하게 매듭되지는 않고 뭐 계속 시간 끌다가 뭐 그 지금 서명은 결국 하기는 했지만은 매듭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 유출 지금 오늘도 뭐 하나 또 터졌더라고요. 정보 유출의 사태가 터졌는데 이 쿠팡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집권자가 나서 가지고 아예 그냥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연결시켜서 미국에서 좀 그 한국 정부를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 예전에 SK 사태도 있었고 KT 사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상황을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뭐 합동조사를 끓이든 아니든 수사기관이 나서서 하든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것에 관해서 과징금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유독 쿠팡에 대해서는 정권이 유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직접 나서는 사태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듭니다. 이게 김범석 의장에 대한 뭐 일종의 정치보복 차원이 쿠팡으로 지금 접근되는 건지 아니면 은밀하게 다른 흉계가 있는 것이 이런 얘기까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 이제 기업에 대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기업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가령 포스코 이엔세 같은데 그 네. 인명 사고가 나는 이런 데 대해서는 물론 그 사고 없어야 되죠. 사고 없어야 되고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사고가 나면은 책임도 묻고 뭐 그 관련 법안도 다 있고 하니까는 하는데 말로서 지금 이재명이 그때도 그 회사가 뭐 마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어떤 그 사고가 나는 기업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 기업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쿠팡에 대해서도 그런 잣대를 적용을 하니까 아예 회사를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브라인이 이야기한 것도 그거죠. 트럼프가 한국하고 이렇게 그 통상관계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데 그 통상관계를 해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그 한국 정부에서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뭐 그 이재명 정권의 기업에 대한 접근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미국 그 기업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통상 문제와도 지금 연결이 돼버리는 좀 얽히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 주제 그냥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도 한번 크게 터진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서 숙청혁명이 일어난 것이나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사실은 미국의 조야 인사들이 계속 관련된 메시지를 던진 바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라이언이나 현재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인 데럴 이사가 이 쿠팡 문제에 나서면서 미국 투자자에 대한 미국 회사에 대한 차별 행위 이 문제가 나서면 이 쿠팡 사태가 한미 무역 협상 또는 외교적 문제까지도 비화될 가능성 그 문제가 지금 또 다른 쟁점으로 확실히 떠오르긴 떠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쿠팡을 앞으로 어떻게 그 이재명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왜 뭐 이것은 저 정보 유출로 시작된 문제지만은 그 한미 양쪽 그 양국 간의 뭐 통상마찰 소지가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네. 아직 뭐 불확실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철강 같은 관세 문제, 철강 관세 문제는 한미 통상협상에 뭐 대상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포항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뭐 철강 관세가 뭐 30%로 이렇게 정해지고 해서 이제 그런 문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나서 이게 그 통상협상이 그 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 새로운 그 볼거리들이 많은데 이런 쿠팡 사태 같은 것이 하나의 저 변수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하죠. 예. 자, 쿠팡 사태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서 쿠팡이 어제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 정권이 관련 정보를 지금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에 관한 문제, 한미 관계 이런 새로운 국면들이 들어섰습니다. 쿠팡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문제 살펴봤고요.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하면 좋아요가 아직 많은 분들이 누르지 않았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문제 한번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국가 표시제, 인터넷 접속 국가 표시제, 뭐 우리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라고 보통은 이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온라인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접속하는 문제가 그간에 많이 제기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이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 도입에 관한 입법론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이 이 국가 표시제 입법 준비 관련된 부분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X 그러니까는 그 트위터가 네. 트위터는 지금 국가 표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네.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도 국가 표시제를 하자는 건데 이게 뭐 결국은 이 여론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그런 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표시가 안 되면 이렇게 댓글을 쓰거나 하는 데서 국가 표시가 안 되면은 뭐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뭐 그 논란들이 있잖아요. 중국 쪽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좀 한국의 여론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과거에 뭐 드루킹 그때 특검 때도 발표됐지만은 이 아주 간단하게 그 IP 몇 개를 가지고 여론을 막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 우리 그 건전한 여론 형성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국가 표시제를 하자는 그 입법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러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가장 또 기억에 지금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게 이제 드루킹 특검과 함께 포탈 다음에 그 축구 응원 클릭 조작 관련했을 때의 그 상황이 매크로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중국 측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보았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국가 표시제 문제가 논의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 관련된 문제 차원이 또 있는데 이 온라인 차원의 인터넷 접속하는 이 국가 표시제가 만일 제도적으로 만일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하는 특히나 내부의 지금 포털 같은데 외국 업체들의 경우에는 뭐 강제하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어떤 또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라고 보세요? 일단 뭐 논란은 일어날 수가 있죠. 네. 논란은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게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이 완전히 왜곡되는 것은 이 국가 전체적으로 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2년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하고 중국이 축구를 하는데
문자 중계를 하던 국내 포털 다음에서 92%가 중국을 응원했다. 그 우리나라 그 포털에서. 예. 근데 네이버에서는 그때 94%가 한국을 응원을 하는 게 이게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포털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개입을 한 게 아니냐, 그거 해서 저 화제가 된 저 상황인데. 예. 그런데 저게 그 단순히 응원을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이제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으로 이게 왜곡돼서 저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선거 자체가 이 그 국민 주권이 흐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특단의 조치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일 이제 국민의힘이 시동을 걸었는데 정권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까도 사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상황이긴 있었습니다만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 뭐 명분은 네. 개인정보 보호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이 된다. 그거 해서 뭐 신중론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주로 이제 대상이 중국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워낙 이제 친중국적인 이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면은 뭐 국가 표시자라는 게 당연히 지금 중국을 그 의식을 한 거잖아요. 네네.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그 공론화를 시켜서 민심을 가지고 이거를 관철을 해야 된다는 그 전략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죠. 예. 자, 일부의 장동혁 대표의 특단의 조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쿠팡 문제, 김병기 문제, 국가 표시제 문제까지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제는 현실의 또 중요한 문제 중에 이 문제. 자, 입틀막법이 있죠. 입틀막법.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불리는 법. 이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선전선동부죠. 조직부와 양축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부에 그래서 중요 인물들이 배치가 되죠. 김정은의 동생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했었죠. 히틀러의 경우에도 선전선동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을 했었죠. 자, 또 다른 장면이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틀막 이 법 개정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네. 뭐 이재명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긴 네. 하지만 어떤 문제점 지켜봅니까? 앵커께서 이제 북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재명이 최근에 노동신문 관련해서 얘기한 네네. 거 가지고 제가 네. 한번 들이받겠습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노동신문 다 보게 해도 된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갱이 될까 봐 그 못 보게 하냐고?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공직자들 너무 황당합니다. 노동신문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는데 판단력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선전선동을 하든 그런 내용을 했을 때 잘 알고서 우린 빨갱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판단력은 높고 여기 그들이 말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이재명이 말하는 허위 조작, 불법 정보 관련해서 만약에 누군가 선전선동하면 우리는 놀아납니까? 아니 노동신문의 노동신문은요 3대 세습체제와 거기에 팩트가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칭송하는 거잖아요. 네. 어버이 수령이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걸러내는데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언론에 물론 저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나 이거 싫어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없애야죠. 근데 이 법이 말하는 게 과연 목적이 뭐냐,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부작용이 있느냐, 입틀막을 하느냐, 그게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봤을 때 왜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가짜 거짓 뉴스라는 전제를 깔면서 그거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은 휘둘려서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불안정한 판단력이 흐릿한 사람으로 규정하느냐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신문 언론 유튜브는 노동신문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노동신문을 대하는 방식과 대한민국 언론과 유튜브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하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선택적 판단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는 이 법안의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기존 법에 이미 불법 정보 외에 불법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법 정보에 추가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허위라는 게 100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잘못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취재를 하거나 그래서 한 100 중에서 한 5개, 2-3개가 허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다 허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손해를 가할 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라는 게 아주 그렇죠. 뭐 해석에 따라서 너무 다 차이가 나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 판단한다. 네. 그리고 힘이 센 민주당과 대기업이 판단한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 너희 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과징금을 팍팍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라는 것들은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짜뉴스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을 하고요. 손해액이 최대 5배 징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사적인 걸 넘어서서 민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밖에 없잖아요. 네. 잘못 보도했다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 힘이 있는 세력들이 봤을 때 너 허위가 있다. 조작돼 있다. 의도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입틀막이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쪽이나 걸고 넘어지면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뭉툭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과 또 하나가 통과된 게 뭐냐면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중재법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일종의 평론이잖아요. 네. 평론과 사설과 칼럼 관련해서 반론 보도 대상으로 넣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재명이 나쁜 놈이다 얘기했을 때 제가 저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런 논평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대잖아요. 그럼 언론중재위에 가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민사로 가거든요. 그럼 민사 관련해서 손배소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팩트에 대해서 내가 잘못 전달한 팩트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근거를 했을 때 어떤 사실 팩트를 근거로 했을 때 그 팩트를 보는 관점, 제 분석 이거는 제 생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마저도 입틀막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다 주는 겁니다. 근데 저도 KBS 기자를 19년 했지만 저희가 취재를 하는데 취재의 그 첫 단추는 제보입니다. 제보자가 가질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경찰이 아니니까 검찰이 아니니까 압수수색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대한테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지만
개연성이 크면은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근데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의혹입니다. 단정적으로 보도 안 하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진실에 향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입증 책임을 너희가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언론이 사실은 국가 권력 또는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많이 잃게 되면 권력은 아주 망나니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해서 무너지는 국가들은 중남미 국가, 뭐 사회주의 국가는 말할 거 없고 공산주의 국가는 말할 거 없고 중남미 국가에 횡행하죠. 독재자들은 다 방송과 신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그렇게 특정한 방향으로만 사실관계를 알게 돼서 왜곡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은 끊임없이 잠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걸 파고들기도 하고 그래서 취재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의 사실관계가 일부는 다를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명 기사를 명백히 다른 경우는 또 내기도 하죠.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사와 유튜브를 대상으로 해서. 자, 근데 이 문제 조금 딱 넘어가서 네. 유엔으로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네. 유엔 문제까지는 확장이 됐는데 보수 성향의 이 류제화 변호사가 이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 소속의 변호사인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는 허위 근절 법 개정안 이걸 이제 일종의 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이 법안을 보니까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했다.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했다. 그래서 비례성과 합법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걸 진정서를 냈고 이게 유엔에 도착한 다음 날에 바로 이 특별보고관이 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아이린 칸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 특별보고관이 문서를 보내왔어요.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가 이 부분을 뭐 그냥 일반적이 아니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 단체들조차도 대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좌파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노조, 네. 그다음에 참여연대 뭐 이런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유엔 측에 네. 문제가 있는지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됐냐면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당시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8월에 그러니까 21년 8월에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민주당이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유엔에서 얘네들은 상습범이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얘네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하구나. 여러분 이게 좌파 정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정부에서는 어떤 보도가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로 끝날 수 있는데요. 보수 정권은 그 좌파 정권은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법이란 걸 통해 가지고 입틀막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기득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들이 야인 생활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막 소리치고 소위 말해서 발악을 하는데 본인들이 기득권이 되면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입틀막을 하는 겁니다. 본질이 이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펜앤마이크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정지됐을 때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까? 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평론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걸었잖아요. 수갑 채우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법원이 너무 심하다 해서 체포영장 그 적부심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공직선거법으로 걸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표현의 자유, 이 입틀막법으로 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 그리고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요. 경기도 도지사 토론회 때 네.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관여했어요.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관여했다는 게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그 쟁점, 그 논란은 굉장히 관심이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을 진짜 내가 도지사로 찍어야 될까 말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했잖아요. 2심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근데 대법원 무죄를 이끈 사람이 권순일이거든요. 김만배가 1,500만 원을 가지고 고문으로서 관리하던 사람. 그리고 김만배가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후에 김만배가 권순일을 8번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궤변이 뭐였냐? 숨 쉴 공간,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숨 쉴 공간이고 토론의 즉흥성 때문에 무죄를 줬습니다. 자기가 표현의 자유라는 그리고 숨 쉴 공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어떤 중요한 그 텍스트를 가져다가 본인의 거짓말을 면피하는데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민주당이 지금 표현의 자유에 입틀막을 한다?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기득권화 됐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도 나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문제다, 입틀막 하겠다. 이거는 진짜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언론 노조, 이른바 좌파 진영이라는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레든 그다음에 뭐 여타 레거시 미디어 관련해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우리한테는 누가 있다? 김어준이 있다. 그래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막 겁니다. 예. 예, 아주 심각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 향후에 우리들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조금만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으면 다 걸겠다. 고소 고발 굉장히 남발하게 되면 정말로 언론사도 어려운 취재한 걸 제대로 보도를 못하겠죠.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그런 은밀한 것들, 부패 이런 것이 주저하게 되겠죠. 그걸 노리는 거죠. 이제 노리는 것. 자, 그 장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인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 원잠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 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피폭국이자 전범국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일본 참 그 특이한 나라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 전범국이면서 피폭국이죠. 핵으로 당했던 나라. 그래서 항복했던 나라. 이 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문제는 직접 핵 개발은 아닙니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문제도 아주 민감한데 이걸 지금 선택지 배제하지 않겠다. 억제력, 대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뭔가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내각에서도 그렇고 안팎으로 국방력에 있어서나 군사 안보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변화를 네. 시사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그건 사실 그 다카이치 이 총리가 됐을 때 네. 이분이 별명이 뭐냐 여자 아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베 강경 노선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일본은 군대가 없잖아요. 네.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있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군대는 아닙니다. 근데 군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라 표현하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력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3대 안보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을 핵무기는 아니죠.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진 동력을 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핵 관련해서 이게 NPT 관련해서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굉장히 상황은 다른 게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도 일본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관철시키는 방식이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현실화된 핵 위협으로부터 이런 어떤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워딩이 가장 그게 있잖아요. 대만 유사시 집단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저도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유사시가 뭐냐. 예.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네. 유사시가 전쟁 도발이 아니더라고요. 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개연성이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맞습니다. 대응의 의미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대만 해협에 일본이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소위 말해서 점령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일본하고 대만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일본에 열도가 있고 섬이 많습니다. 가까운 섬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만하고 그 일본에 속하는 섬들 중에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적인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이 대만에 중국이 침공했을 때 소위 말해서 대만 유사시 개입한다. 무력으로 개입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 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으로 여러 가지 선박들이 오고 갑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곡물도 있고 원유도 있고 수출 물자도 있고 굉장히 그게 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항해의 자유, 오고 갈 수 있는 자유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이거 우리가 오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러죠.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서 히토류도 안 하고 뭐 중국 관광객들이 안 가니까 일본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일본 국민이 다카이치를 싫어할 거다. 아닙니다. 지지율이요. 70%가 넘고요. 이거는 영토 문제고 우리가 중국에 끌려가서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예전에 재미를 봤거든요. 중국이. 근데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히토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다변화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 다변화를 해놨기 때문에 일본은 해보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나름대로의 국민들과 그다음에 다카이치 정부가 뭔가 합을 이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풀린 문제는 아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물 들어와졌을 때 노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참에 일본도 그러니까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SLBM과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핵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런칭해가지고 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거를 북한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거는 SLBM은 아니지만 여튼 한국은 이번에 트럼프 관계 속에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핵 분위기가 돼 있고 호주는 허가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본은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뭔가 상황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됐을 때 알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국민 여론 호도용으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계획에 있어서 개발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강화시키는데 이재명이 한몫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추가 보강 질문 한번 두 가지를 해볼게요. 하루님, 지수님, 향기님 후원 고맙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진을 한다는 것이 사실 좀 굳어질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 추세만 가지고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또 그렇게 대응해 나올 건데 문제는 일본 이 다카이치 사나의 어떤 내각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또 하나는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이나 일본 과정을 쭉 지켜볼 때 문호를 상당히 열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예, 근데 예. 이제 저는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만 유사시의 군사 개입 문제나 지난번 총리 간부가 핵보유 문제 했을 때도 일본인들이 반응하는 게 있었는데 네. 자,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해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일단 다카이치 내각이 사실은 이게 힘을 실을지 중요한 사실 판단 기준이 될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 당권이 아니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이게 우선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 미국이 만든 게 아니고요. 아베가 만들었습니다. 아베이 제안을 했죠. 아베가 제안했고 미국이 딱 보니까 예. 괜찮네? 음.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미국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다 개입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군사력 1위고 경제력도 1위입니다. 다만 예전에 그 독보적인 위치보다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찰 국가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동맹을 좀 이용하자. 그리고 미국에서 역설적으로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둔 거는 원유였습니다. 근데 원유가 중동이 미국이 신경 써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셰일 가스, 셰일 석유가 나면서 우리가 수출국이 된 거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서 피벗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가 경제 규모도 커지고 여기가 중요하고 중국이 부상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게 제1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견제를 하는데 혼자 하느냐? 일본과 해야 된다. 그렇죠. 지역 방어라는 개념이 된다. 등장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 있을 때 그 흐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같이 한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구 편을 해야겠습니까? 자유진영 나토 동맹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궤를 같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예전에는 미국이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일본이 일정 부분 중국을 견제하는데 뭔가 군사력을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묵인 그리고 일종의 같이 할 수 있다.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유사시 집단 방위권을 행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싫지 않습니다. 왜냐? 대만 침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주한미군에 대해서 전략적 위상, 역할 분담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한미군이 북한만 되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용으로도 역할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기사가 안 됐겠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도 그렇게 되는데 일본은 알아서 대만 유사시 우리가 힘쓰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과정에서 핵 추진 잠수함 미국 입장에서 못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지금의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명확한 포지셔닝을 두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일본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 국민은 예전에 진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의 어떤 일본이 성장을 하다가 일본이 거꾸러지고 중국이 부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익이라는 일본 우익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뭔데 우리가 진짜 다 지배했던 나라인데 네. 그게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의 일본을 대체하면서 G2 국가로서 가면서 얘네들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인권과 자유와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시진핑의 황제 권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되는데, 인권이 이제 억누르면서 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른바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라고 하죠? 지금의 서해 공정처럼 네. 남중국해. 동북공정이요. 예, 남중국해 네. 이런 식으로 다 영토 관련해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서해 공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본 또한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다오이다오인가요? 네. 요 관련해서 그게 관련해서 중국명입니다. 그런데 센가쿠 열도 관련해서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토 다툼을 벌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30여 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종의 강경 노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그 과정에서 대만을 침공할 때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 점,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부분, 이런 거에 다 일목요연하게 아베, 여성 아베라 불리는,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 흐름이 단순히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본 국민이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일종의 우익,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까지 다 결부되면서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일본 국민들은 이제는 보통 국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보통 국가,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방어할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위협하면 그것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진 국가, 보통 국가로 가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 일본은 보통 국가로 인정해야죠. 뭐 한동안 전범 국가로서의 그 긴 시간 동안 일본의 책임도 있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일본은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을 위해서, 세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는 측면도 우리는 새롭게 봐야 되죠. 아까 이 얘기에다가 마지막 이 질문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김기훈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명 정권의 원전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궁금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게 의도하진 결과가 아니라 예견된 결과 또는 예상된 결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이 원잠을 추진한 불쑥 꺼내가지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꺼내서 사실 중요한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막 공개적인 누구로 꺼내서 그것도 큰 문제인데, 어쨌든 원잠 문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이 일본이 사실상 이제 원자력 추진함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안보적 배경, 정치적 배경이 됐다, 이런 분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네. 근데 이겁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음. 일본과 대한민국 관계에 봤을 때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진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미동맹이 가까워졌지만 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을 해요. 일본과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런칭핀인가요? 이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코너, 이 뭐랄까요? 이 디딤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돌과 하나의 축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 조야가 일본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데 이거를 로키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핵 연료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그 핵 원료가 되는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걸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필리조선소에서 만든 어디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할지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해줄 것처럼 트럼프는 말을 해놓고 자꾸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는 뭐 의회에서 좀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부처에서 말이 많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언제까지 어디서 만들 건지 모릅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필리 조선소에서 지금 못 만들어요. 만들려면 트럼프가 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조선 산업의 인프라를 미국에 그대로 이식한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뭐냐면요. 일본은 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핵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봐줬어요. 미국이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관세 협상하면서 이 부분, 일본처럼 핵 잠재력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미국이 안 해줍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본은 언제든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거기 들어가는 핵 연료는 일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우리는 핵 잠재력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거를 우라늄을 사오거나 아니면 이거를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더 먼 겁니다. 그러면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는 호구죠. 미국의 그 조선 인프라를 다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에서 핵 추진 연료를 받고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만들고 본인들이 핵 연료를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빨리 만들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동원해주고 핵 추진 잠수함을 언제 어디서 만들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본은 그 설레벌친 이재명의 그 발언, 이걸 가지고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이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을 해준다면서요. 우리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다 일본이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외교라는 게 이렇게 뭐 됐다고 국민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웃겨요. 이재명이 예. 자기네들 협상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만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희 협상 잘했네. 아, 나 여전히 배고파. 더 줘.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합의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합의서도 없는 정상회담 관련해서 너무나 정상회담이 돼서 잘 돼서 합의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미 그 교섭 관세 협상 이후에 처음으로 한미 그 FTA 관련해서 회의요. 그거 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한 합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팩트 시트 나왔잖아요. 근데 팩트 시트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미국이 줄 돈 그거는 다 구체화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거 두루뭉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아니 이건 진실입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지만 아니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언제 어디서 얼마의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언제까지 전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 협상 관련해서 호구입니다. 우리가 호구가 됐고 그 참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핵 추진 잠수함 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대만 유사시 우리 무력 동원할 수 있어. 집단 방위권 행사할 수 있어. 해서 미국 쪽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 중국 관련해서 우리의 영토 그리고 해양의 자유, 대만 해협 지켜야지. 그래서 분위기가 저는 한 개인의 총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본 유권자는 지금
유약한 지도자, 그냥 말 잘하는 그런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결단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그 사람이 다카이치 총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오늘 김병기 문제로 시작을 해서 입틀막법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국방력 그걸 통해서 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맞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역 방위 전략 또 일본의 필요성,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이런 문제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김기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